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고2 신사고 독서 교과서를 사용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오랜만에 뵙죠. 선생님이 이제 근무하고 있는 이 경화여고 학생들도 이제 한 방학이 한 일주 반 정도, 우리 한 일주일 됐나요? 일주 반 정도 됐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쉬었다가 다시 이제 학교 나와서 이번 주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원격 수업을 하게 됐는데 이 원격 수업이 앞으로 3주간 좀 진행이 되게 됐네요. 그래서 얼떨결에 이제 3주 동안 계속해서 이 독서 수업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독서 교과서에 대한 강의가 EBS도 그렇고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고2 신사고 문학 교과서보다 이 고2 신사고 독서 교과서에 대한 강의를 더더욱 찾기 힘들다라는 전제를 깐다면 어쩌면 이 강의가 되게 레어템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강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 강의를 찍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계속 찍어보려고 합니다. 경화여고 학생들 이제 7, 8, 9반 선생님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많이 도움 받으시고요. 그 외에 또 다른 반에서도 혹시라도 독서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다면 같이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7, 8, 9반이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지만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강의를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일단 여러분 책에 보면 이 독서 교과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독서를 통해 얻는 것 중에 최상은 정신적인 기쁨이요, 그 다음은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은 널리 아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독서라는 것들은 사실 정신적 기쁨을 얻을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약간 활용해서 잘 이용하다 보면 우리가 널리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요건들을 이 독서 교과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뭐냐면요, 이 독서를 여러분들 되게 지겨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접하시면 마냥 어렵기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수능을 어차피 봐야 되니까 그 수능에서 우리들 또 비문학이라는 영역을 또 공부해야 되잖아요. 독서 파트라고 하죠. 그 파트들을 이 수업을 통해서 다 맞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신다 생각을 하시고요. 물론 우리가 배우는 지문이 나올 수도 있고요, 배우지 않는 지문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선생님과 함께 이번 한 학기 동안, 2학기 한 학기죠. 이 한 학기 동안 어떻게 독서 글을 읽어내는지 연습을 같이 하시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 책 12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거기에 헤르만 헤세의 시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책들이 그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아. 하지만 가만히 알려주지. 뭘? 그대의 자신 속으로 돌아가는 길을. 그럼 우리 자신 속으로 돌아가는 길, 사실은 우리 자신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나를 돌아본다라는 것들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자아 성찰이라는 것들을 설명해 볼 수 있겠고요. 이 자아 성찰이라는 게 바로 독서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겠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서라는 것들, 이 책을 읽는다는 것들은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더불어서 그대에게 필요한 건 모두 거기에 있지. 해와 달과 별, 그대가 찾던 그 빛이라는 건 그대의 자신 속에 깃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그 빛을 찾으려면 우리 자신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독서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대가 오랫동안 책 속에 파묻혀서 구하던 그 지혜라는 것들, 그러면 이 지혜라는 것들이 바로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 그죠? 독서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겠고, 그 지혜가 펼치는 것마다 환히 빛나니 이제는 너의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즉 헤르만 헤세는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한, 책을 열심히 읽는 이 독서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구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얻어내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럼 본문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좋은 글을 선택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1단락이 무엇에 관한 것이냐면 독서의 본질 중에서도 좋은 글을 선택하기란 부분이에요. 그럼 좋은 글을 선택하기란 걸 왜 배우는 거냐? 좋은 글을 선택하면 뭐가 좋은데? 그거를 하나씩 설명해 보자라는 거죠. 좋은 글을 선택하면 무엇이 중요할까? 독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계기이자 경험이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이 독서가 갖는 기능 혹은 독서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더불어서 헤르만 헤세는 세상의 모든 책과 글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방금 얘기했죠? 그렇지만 이 독서가 준 행복은 글을 읽음으로써 독자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이 부분이 앞에서 말했던 그 자아성찰에 관한 부분을 한 번 더 설명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자아성찰은 이 독서가 주는 행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넘어가서요. 두 번째 파트 가도록 하죠. 자, 좋은 글을 읽는다는 이 경험은 우리한테 무엇을 주느냐? 첫 번째, 자, 동그라미 쳐볼게요. 감동을 줄 수 있고요. 두 번째, 즐거움을 줄 수도 있고요. 세 번째, 성찰. 우리 방금 전에 봤던 것 같아요. 성찰하는 기능도 있고, 마지막 네 번째, 독자의 내면을 바꾸고 우리를 성장시켜준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감동, 즐거움, 성찰, 이 성장이라고 하는 요 1번, 2번, 3번, 이 4번의 것들은 전부 다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면 독서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독서 효과가 뭔데? 감동을 주기도 하고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성장시켜 주기도 해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좋은 글을 선택하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첫 단추를 꿰는 일과도 같다라고 설명하네요. 그럼 이걸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좋은 글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데 그 좋은 글을 선택하는 과정이 바로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첫걸음이다. 그래서 중요한 거다 설명하는 거죠. 더불어서 이때 어떤 글이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고 자 번호 1번 붙여볼까요? 읽을만한 가치가 있는 글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독자에게 달려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 1번과 2번이 보여주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좋은 글의 판단 기준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글을 판단하는 기준이 뭔데? 내 목적에 부합해야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좋은 글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모두에게 다 좋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이 글을 읽을 때 나에게 좋은 글이란 나의 목적에 부합하는, 즉 내가 교사가 되고 싶다면 교사가 되는 길을 알려주는 그 목적을 갖고 있는 글이 나에게 좋은 글이겠죠. 또 하나 읽을 만한 가치가, 그러니까 이걸 읽었는데 나한테 아무런 효용이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럼 좋은 글이 아니잖아요.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 글. 이 두 가지가 좋은 글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거고요. 더불어서 독자가 좋은 글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가지고 이걸 우리가 기억이라고 해볼까요? 자신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글을 찾아 읽을 수 있는 능력, 이걸 니은이라 해보고요. 그러면 이 기억과 니은이 설명하고 싶은 건 무엇이었냐? 이러한 비판적인 안목과 이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우리가 좋은 글을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그 진정한 독서를 하기 위한 진정한 독서의 필수 조건, 우리가 진정한 독서를 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어떤 걸 볼 때 아 책에서 그렇대 그런가 봐 이게 아니라 왜 그러한지 정말 그러한지를 판단해보는 비판적인 안목, 그리고 그 글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글인지를 찾아 읽을 수 있는 능력, 이걸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 같죠. 이해하셨나요? 자, 이 부분까지가 좋은 글을 선택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이러한 좋은 글을 선택하기 위한 기준이 무엇인데 그 기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독자에게 지식과 감독, 즐거움을 주고, 즐거움이 아니고요. 즐거움을 주고 성찰의 계기. 우리 앞에서 봤던 것 같은데? 우리에게 뭔가 지식을 주기도 하고 감동을 주기도 하고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성찰할 수 있는 계기도 주고 우리에게 성장을 가져오게 된 우리 앞에서 말했던 이 독서의 뭐에 대한 얘기였냐면 효과에 대한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좋은 글이라는 것들을 읽게 되면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는 이 독서를 하기 위해 좋은 글을 읽어야 하는데 그 좋은 글을 판단하는 기준을 세 가지로 나눠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독자의 관점에서, 두 번째가 글의 관점에서, 세 번째는 맥락의 관점에서 이걸 보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독자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독자의 관점입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글이 좋은 글인지,
학업, 교양, 문제 해결, 여가, 타인과의 관계 유지 등 이것이 독자의 읽기 목적에 맞는지? 그럼 이거는 뭘 보여준 거냐면 독자가 글을 읽을 때 그 독서의 목적에 맞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긴 얘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독자의 독서 목적에 맞는 글이 좋은 글이란 뜻이겠죠. 두 번째,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충족하느냐? 말을 바꿔본다면 독자의 관심사에 부합하는 글이 좋은 글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독자의 배경 지식과 읽기 능력에 맞는가? 라는 거는 독자의 수준과 관련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초등학생이라면 초등학생에 맞는 글을 읽어야 해요. 내가 고등학생인데 초등학생의 글을 읽어요. 1 더하기 1은 2래. 오, 대박! 1 더하기 1은 2라고? 놀라운 사실인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등학생이라면 고등학생에 맞는 수준의 글이 자기의 좋은 글이겠죠. 그럼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잘 모를 텐데 막 대학 원문에서 나올 만한 말이 글 있다. 그러면 읽으면서 뭔지 뜻은 모르겠지만 어려워 보여. 내가 뭔가 어려운 걸 읽은 것 같아. 이런 건 좋은 독서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자, 독자의 관점에서 보는 좋은 글의 요건을 설명한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글 자체만으로 본다면 어떤 글이 좋은 글일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해서 여러분 별표 쳐놓고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글이 믿을만한가? 그러면 이거는 글의 신뢰성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글의 내용이 이치에 맞는가? 이치에 맞냐? 이 글이 타당하니? 타당성에 맞지 않으면 이치에 맞지 않는 글이라면 우리한테 좋은 글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세 번째,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가? 남자의 관점에서만 글을 설명했다. 여자의 관점에서만 글을 설명했다. 그렇다면 어느 한쪽에 치우친 입장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은 그렇게 본다면 공정하지 않은 글이겠죠. 공정성에 시비가 붙을 수밖에 없는 글이네요. 네 번째, 글의 내용이 읽기 쉬운가? 이런 걸 우리가 다른 말로 이독성이라고 하는데요. 쉬울 이자의 읽을 독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글 자체 내용이 읽기 쉽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똑같이 읽기 쉽게 뭐가 다를까? 여기는 편집이 읽기 쉽고 편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라는 건데요.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 예전에 이런 거 많이 봤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셔. 이렇게 띄어쓰기 안 돼 있으면요.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간다는 얘기인가? 가 맞는 건지 아니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는 게 맞는 건지를 모르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띄어서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갈 일은 없으니까요. 아버지가 띄고 방에 띄고 이렇게 써야겠죠. 그러니까 띄어쓰기를 정확하게 해서 눈에 보기 좋게. 또 하나, 요 줄간격이 서로 붙어있다 생각해봐요. 그럼 또 안 읽힐 거예요. 글자가 너무 많아도 그림이 하나도 없으면 또 너무 안 읽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보기 좋게 잘 편집이 되어 있는가, 잘 구성되어 있는가라고 얘기하는 것들 우리가 다른 말로 가독성이라고 여러분 설명을 해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글은 신뢰성과 타당성과 공정성과 이독성과 가독성에 맞게 써 있어야 그걸 우리가 좋은 글이라고 설명한다라는 거죠. 이 5가지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시험에서 출제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출제 요소란 얘기죠. 마지막 세 번째요. 자, 맥락적인 측면에서 이 글이라는 것이 글과 필자에 대한 독서 공동체의 평가가 긍정적이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 맥락이 별로 좋지 않은 거죠. 또 하나, 여러 세대를 통해 검증된 가치 있는 글인지. 그러니까 어느 세대는 되게 좋은 글이었는데 어느 세대는 안 좋은 글이에요. 그러면 이게 진짜 좋은 글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 세대에 거쳐서 좋은 글로 검증이 되어 있는지를 그 맥락을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오늘 읽어가야 할 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본격적으로 본문 들어가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문학, 우리 1학기 때 공부할 때 기억나세요? 모든 문학작품 선생님이 포인트를 4가지 정도를 잡아드렸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독서글, 비문학글도 선생님이 포인트를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첫 번째, 우리가 14페이지부터 읽어나갈 건데 14페이지부터 있는 이 글, 즉 오늘 제목이 옛사람에게서 배우는 독서거든요. 이 글에서 요 4가지 것들을 꼭 파악해 내셔야 돼요. 독서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한 그 가치는 무엇인지를 파악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독서의 다양한 방법이 써 있는데 이것이 홍석주란 사람, 이익이란 사람, 김득신이란 사람의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걸 파악해내시면 되고요. 세 번째, 그럼 이상적인 독서법이 무엇이지? 이거를 설명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네 번째,
예시와 유추와 묻고 답하는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개 독서, 즉 비문학, 문학 그 문제의 첫 번째 그 세트 문제의 첫 번째 문제가 보통 글의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전개 방식에 이제 이런 것들을 쓰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는지만 체크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랑 먼저 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이 8시 한 25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9시 넘으면 학교를 닫을 수도 있어서 잠깐 점검을 좀 했어요. 여기 요 옛사람에 대한 독서라는 이 글, 이제 앞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독서글을 해나갈 때 여러분이 무엇을 할 거냐면요. 모든 단락에 보이시죠? 번호를 붙일 거예요. 1단락, 그 다음에 2단락 이런 식으로 해서 번호를 붙일 거고요. 여러분들은 미리 번호를 붙여 오셔야 해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선생님이랑 이 공부를 하기 전에 혹시나 지금 본문을 읽지 않았다면 잠깐 강의를 멈춰요. 스탑. 잠깐 멈춰두시고 본문을 읽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읽고만 오시면 안 되고요. 읽으면서 각 단락에서 요 문장은 이 단락에 조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 요게 주제 문장인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를 이렇게 줄 쳐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연필로 쳐오시면 되고요. 줄친 부분과 선생님이 해온 부분이 일치한지 여부를 좀 맞춰보시는 게 이번 학기 동안 선생님이랑 같이 해야 될 작업 중에 하나라 보시면 되고요. 한 문장만 줄치는 것이 아니라 읽다 보면은 요 단어는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이 글은 되게 쉬운 글인데요. 저 뒤쪽 가게 되면 뭐 경제 지문, 뭐 과학 지문, 기술 지문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지문 나올 때마다 이 단락에서 요 용어가 중요해 보여. 요 문장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연필로 미리 표시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이렇게 만들어 온 거랑 비교해 보시는 그런 작업을 거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읽은 다음에 각각 단락에 소주제를 써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혹시라도 글을 안 읽으셨던 분들은 강의를 듣다가 이제 소주제 얘기할 것 같아. 그럼 잠깐 멈춰두고 선생님한테 들었던 이 설명들을 토대로 해서 소주제를 써봐요. 그리고 다음 선생님이 이렇게 딱 보여준 소주제를 함께 적어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 하나만 좀 해보도록 하죠. 누구나 살아오는 동안 마음 깊이 간직한 책이 있기 마련이다라고 시작이 되는 1번 단락 글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 단락 번호를 붙여보라는 이유는 뭐냐면 단락별로 이야기 내용이 이제 끊어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1단락을 읽었을 때 다음 2단락은 무슨 얘기가 나올까? 이런 걸 예측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 예측이라는 게 독서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독서의 성취 기준에 있어요. 다음 글을 예측하라. 혹은 속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방법들을 익혀나가시는 게 독서글을 잘 읽으시는 하나의 방법이 돼요. 읽어보죠. 누구나 살아온 동안 마음 깊이 간직한 책이 있기 마련이다. 그쵸? 여러분들도 아마 마음 깊이 누군가 하나쯤은 또 어떤 책을 좋아해? 라고 물어본다면 그런 책이 하나쯤은 있을걸요? 선생님도 있거든요. 되게 인상 깊게 딱 박혔던 그런 책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게 동화일 수도 있고요. 어릴 때 막 선생님 아들이, 둘째 아들이 맨날 읽는 책이 있어요. 무슨 똥을 눌까? 그래서 막 가지를 먹으면 막 가지 보라색 똥 나오고요. 뭐 노란색 레몬을 먹으니까 막 노란 똥이나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맨날 똥 그 책만 읽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늘 읽었던 그 책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런 동화책도 있을 수 있겠고요. 다음, 내가 방황하던 시절에 책을 읽어서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를 잡아주는 책도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생의 스승 같은 학문의 길에서 나에게 스승이 되었던 그러니까 이런 1번 예시, 2번 예시, 3번 예시 같은 것들이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누구나 살아온 동안 마음 깊이 간직했던 책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늘 힘이 되고 일깨움을 주는 책 몇 권이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독서는 쓸쓸하지 않을걸? 왜냐면 나한테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이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일까? 선생님 생각해봤더니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속에 간직한 책. 이게 1단락의 주제가 되겠구나. 자, 이거는 선생님이 좀 그럴듯하게 만들어 본 거고요. 여러분이 만들면 이런 문장이 안 나올 수 있겠죠. 괜찮아요. 그냥 써요. 그럴듯한
해설을 베껴 적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만들어 보시면 돼요. 선생님도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만든 것들이 실제 여기서 이제 주어지는 교사형 지도서에 있는 것과 일치할 때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흐름만 일치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고요. 선생님 이렇게 길게 쓰기 힘든데요? 그러면 키워드라도 쓰세요. 가령 예를 든다면 뭐 마음속, 간직, 아니면 뭐 누구에게나, 아니면 누구나 좋아할 만한 책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여러분들이 써보시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하셨나요? 쉬운 글이기 때문에 먼저 샘플을 보여드린 거니까 이렇게 앞으로 쭉 해나가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렇다면 해왔다라는 전제하에 2번 단락 계속 가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옛사람에게 배운 독서를 배우고 있죠? 그렇다면 이 글 속에는 당연히 옛사람이 나올 겁니다. 그 옛사람이 누군지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죠. 자, 2단락 넘어가 보죠. 누구에게나 간직한 책이 있었을 거야. 2단락 가죠. 자, 책은 우리 주변에 쌓여 있대요. 우리는 다양한 목적으로 책을 읽는다라고 되어 있죠. 다양한 목적으로 책을 읽는다고? 그럼 그 목적이 무엇일까? 나오겠죠. 그걸 예측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앞으로 나오는 것들은 그 다양한 목적들을 설명해 주는 거겠죠. 자, 번호를 붙여볼까요? 공부에 도움을 받기 위해 우리가 책을 읽기도 하고요. 교양을 쌓기 위해 책을 읽기도 하고요. 문제 해결을 위해 읽기도 하고, 여가생활, 우리 가끔 뭐 그런 거 있죠? 되게 틈 많이 날 때, 오랜만에 책이나 읽어볼까? 책을 읽으면서, 뭐 이왕이면 뭐 바닷가 앞에 쫙 펼쳐져 있고, 막 빛이 막 있어, 막 바닷물 쫙 흐르는데 책을 읽고 있는. 아니면 산속에서 막 새가 막 울고, 막 산바람 막 부는데 책을 읽고 있는 그 약간, 그 CF에서 나올 법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책을 읽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 1번, 2번, 3번, 4번은 뭐냐면 책을 읽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싹 다 이렇게 모아서 이게 뭘 의미하냐? 독서의 목적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요. 이러한 독서의 목적을 토대로 해서 가보지 못한 곳이나 겪어보지 못한 것들 혹은 옛날을 우리가 못 가봤잖아요. 그런 시기를 책을 통하면 자유롭게 오갈 수가 있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A라고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책은 시공을 초월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잘 모르는 옛날 사람들의 생각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화제를 깊고 풍부하게, 그 상대방의 대화에서, 즉, 그 책 속에 들어있는 그 대상과의 대화를 통해 되게 깊은 생각을 만들어주기도 한다라는 게 하나의 C라고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의미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독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아 라고 보는 거니까 이건 우리가 독서의 가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구나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2번 단락이 여기까지인데 이 단락의 주제가 무엇일까? 이미 앞에 다 써있죠? 독서의 목적은 이러한 것이고 독서의 가치는 이러한 것이다. 그랬으니까 선생님은 이 단락의 주제를 이렇게 잡아본 거예요. 독서의 목적 플러스 독서의 가치 이렇게 잡아본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렇다면 2단락에서 1단락은 독서를 통해서 뭐 누구에게나 있는 책이 이런 게 있지 않나? 근데 그런 책을 읽게 되면 뭐가 좋은데? 책을 읽으면 이러한 목적을 갖고서 읽는데 이러한 목적을 갖고 읽는 책들이 우리에게 이러한 가치들을 주던데?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목적을 통해서 이러한 가치를 달성했다. 그럼 이 다음 단락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할까? 잘 모르겠죠. 그래서 3단락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독서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 즉, 책을 어떻게 읽는 게 좋을까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책을 읽어야 할까를 다른 말로 바꾼다면 뭘 물어보는 거죠? 독서 방법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책은 한 권씩 있을걸? 이라고 얘기한 다음에 두 번째, 독서의 목적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따라 읽고 보니까 이러한 가치를 지니게 되더라. 그래? 그럼 그렇게 가치 있게 책을 읽어나가려면 어떻게 읽는 게 좋아? 그 방법에 대한 걸 지금도 설명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뭐냐? 목적에 맞으며 가치 있는 책을 선택하며 적절한 방법을 찾아 읽어야 된다. 즉, 목적에 맞게 가치 있는, 그러면 두 가지가 있네요. 우리 좀 전에 봤죠. 독서 목적 봤었고요. 독서의 가치 봤잖아요. 이렇게 목적에 맞게 가치 있는 책을 선택하고 적절한 방법을 찾아 읽어야 이러한 것들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니까 여기 부분은 뭐냐면 올바른 독서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올바른, 정확히 얘기하면 올바른 독서를 위한 전제 조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자, 그렇다면 독서의 목적이 다양하듯 독서의 방법도 일정할 수 없다. 아, 이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독서의 방법이 이거야! 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때로 뭐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할 수 없으니까 정독과 다독, 자세하게 읽는 거, 많이 읽는 거, 두고 바른 독서의 방법을 묻고 난대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죠. 선생님, 책을 자세하게 한 권 읽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여러 번 많이 읽는 게 중요해요? 라고 물어보는데 여기에 정해진 답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질문이요. 답이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대책이 없어 이런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라 답이 없다라는 건 요거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정해진 답이 없다. 뭔 얘기인데 독서의 방법은 일정하지 않아. 그래서 답을 찾기가 힘들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정해진 답이 없으니까 때에 따라가 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정독할 책은 정독을 하고 다독할 책은 다독하면 된다라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이 부분이 설명하는 건 독서의 목적과 혹은 필요죠. 이거에 따라 독서 방법이 뭐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냐면 독서 방법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독서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독서 방법이 다르니까 정독해야 할 책은 정독하면 되는 거고 만화책은 우리가 가볍게 읽을 수 있으니까 술술술술 읽어나가면 되는 거고 전공도서 같은 경우는 자세하게 읽어야 돼. 이런 걸 얘기한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옛사람들은 정독을 위해 같은 책을 수십 번 다독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럼 옛사람들은 정독하기 위해서 다독을 택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 번. 그러니까 한 권이 아니라 책을 수십 번, 수백 번.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 바로 옛사람들의 독서 방법, 독서법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새겨 읽어야 할 책은 새겨서 읽고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는 필요할 때마다 넘어가요. 꺼내 쓰면 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일생을 함께 해야 할 지혜를 소설책 읽듯이 막 대충 읽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소중한 거라면 더 꼼꼼하게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깊은 사색이 필요한 것들도 만화책 보듯 막 흘려보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소처럼 여러 차례 되새김질해서 하나하나 음미해보자라고 약간 비유적인 설명이 나와 있는 건데요. 여기서 소처럼 여러 차례 되새김질해서 하나하나 음미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그 내용을 잘 곱씹자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세히 읽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때로는 고래가 큰 입을 벌려 물고기와 새우를 한꺼번에 삼켜버리듯 이런 얘기는 다양한 글을 그러니까 하나만 먹는 게 아니니까 다양한 글을 우리가 두루두루 읽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앞에서 정독과 다독 얘기했으니까 소처럼 여러 차례 되새김질해서 읽는 거는 자세하게 여러 번 읽는 거니까 다독을 통해 정독하는 모습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고 고래가 큰 입을 벌려 물고기에서 한꺼번에 살펴버렸으니까 한꺼번에 많은 것들을 우욱 하는 것들이니까 이걸 우리가 다독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이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 번 되새김질하는 거니까 다독을 통해서 정독하는 방법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모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필요가 없고 수없이 되풀이해 읽어서 한 부분만 손때가 묻은 책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무조건 다 읽어야 되냐?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필요한 부분만 막 읽어서 나에게 의미를 찾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그럼 3단락의 핵심은 우리가 어디 있다 볼 수 있는 거냐면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지?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일단 물었죠. 물었는데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답했으니까 이 책은 흔히 말해 스스로 물어보고 스스로 답하는 문자, 답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럼 뭐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어떻게 읽어야 될지에 대한 것들. 그럼 간단하네요. 이 3단락의 주제는 여러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독서의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독서 방법에 관한 이야기가 주제겠구나라고 여러분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독서의 목적에 따라 달라진 독서 방법이요. 강의를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잠깐 멈춰두시고 적고 그 다음 강의를 돌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빨리 넘어가도록 하죠. 자, 4단락입니다. 옛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에게 맞는 독서법을 찾아서 드디어 옛사람. 이 글이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린 지금 옛사람들의 독서법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이 글의 주제가 옛사람에게서 배우는 독서였잖아요. 드디어 그 옛사람들을 얘기하고 싶은가 봐요. 자신에게 맞는 독서법을 찾아 다양한 방법으로 책을 읽었다. 우리가 방금 독서 방법이란 것들은 딱 특정하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필요에 따라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읽을 수 있다고 얘기했었으니까 실제적인 그 사례를 예를 소개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예시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럼 이 글이 시험에 나온다면 예시는 물어볼 수밖에 없고 자문자답도 물어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사례, 홍석주에 대한 사례를 가져온 거죠.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홍석주의 독서법의 핵심을 우리가 줄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한꺼번에 여러 종류의 책을 함께 읽는 방법.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독의 방법을 좀 이용했던 것 같아요. 한꺼번에 여러 종류의 책을 함께 읽었대요. 그러니까 한 권만 막 자세하게 파는 사람은 아니었나 보죠. 그는 바쁠 변설살이의 빡빡한 일정 속에서 책을 놓지 않았었는데 밑에 보니까 아침에 머리 빗을 때 읽는 책, 안채. 그냥 지금 보니까 머리 빗을 때 읽는 책, 그다음에 안채 베개맡에 두는 책, 그다음에 사랑채에 있을 때 읽는 책. 그러니까 책이 다 다른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장소에 따라 책이 다 다른 거예요. 저기도 책이 있고 여기도 책이 있는 거죠. 그래서 따로 있었다. 목적에 따라 읽는 책이 달랐다는 것이다. 아, 이해 갔죠? 그러니까 지금 아침에 머리 빗는다라는 상황 속에서는 거기에 맞는 책을 읽고 안채 베개맡에서 자기 전에 읽는 책이 있고 그다음 사랑채에서 누군가 얘기하며 혹은 한가롭게 있을 때 읽는 책이 있고 그러니까 각각의 장소에 따라 책이 달랐다라는 걸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버스나 지하철, 기차에서 이동하는 시간에 읽는 책과 집과 사무실에서 읽는 책이 달랐다. 여가 시간에 읽는 책이 다 달랐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홍석주라는 사람은 상황과 시간,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다양한 책을 읽었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고요. 본격적인 탐구가 필요한 내용을 관련된 책을 모아서 집중적으로 읽었다. 쉽게 말하면 본격적인 탐구가 필요한 책은 집중적으로 읽고 형편에 따라 쉬지 않고 부지런히 야금야금 폭넓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쉬지를 않는 거예요. 독서를 끊임없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여기에서 이제 설명을 해요. 아주 바쁜 와중에도 한 글자를 읽을 만한 틈이 생기면 한 글자라도 읽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뭐냐면 이 독서에 대한 홍석주라는 사람의 견해를 한마디로 압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독서는 쉬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본격적인 탐구가 필요한 내용을 부르르 읽어보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 여러 책을 앞에서 말했던 그 목적 또는 그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읽어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에서 말한 정독과 다독이라고 본다면 이 홍석주의 방식은 아마 다독에 해당하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무조건 다독만 했냐? 그렇진 않고 탐구가 필요할 경우에도 집중적으로 읽기도 했었으니까 얘는 그 다독과 정독을 혼합해서 그리고 한 권의 책만 읽은 것이 아니라 여러 권의 책을 읽었던 그런 홍석주. 아, 그러면 3단락의 핵심 단어는 누구냐? 당연히 홍석주가 들어가야죠. 그럼 주제를 이렇게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옛사람의 독서법 1번. 왜?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1. 홍석주. 그럼 5단락의 주제는 미리 쓸 수 있겠죠. 옛사람의 독서법 2. 누구누구. 3명 나오니까 옛사람의 독서법 3까지 주제를 쓰면 주제는 더 간단하게 끝이 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셨나요? 그럼 이제 5단락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홍석주의 방식은 여러 개를 막 다양하게 읽는 거였어요. 자, 이익이라는 사람 뭐 읽나 봅시다. 이익은 한 손에 붓을 들고 책을 읽다가 퍼뜩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이 사라지기 전에 열심히 기록하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 이 이익이라는 사람의 포인트는 뭐냐면 뭔가 생각이 떠올라요. 그러면 열심히 뭐 했냐면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각이 떠오르면 무조건 기록을 하는, 메모하는 습관이 좀 있었나 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질서법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질서법의 정의라고 볼 수 있겠죠. 질서법이 뭔데? 뭔가 생각이 떠올랐을 때 사라지기 전에 열심히 기록하는 것. 이걸 우리가 정의. 이 질서법의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혹은 뭐 질서법의 질서법의 성격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이 질서법에 따라서 질서는 빠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질서가 아닌 거예요. 질주한다 할 때 그 질인 거죠.
그래서 재빨리 베껴 쓰는 걸 질서라고 한다. 재빠르게 쭉 써가는 걸 얘기하는 거 같죠? 그래서 기억은 그때그때 붙들어두지 않으면 금세 달아나 버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요 달아나 버린다라는 게 바로 질서법을 사용하는 질서법 사용 이유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읽다가 떠오른 의문과 조사에 찾은 내용, 자신의 생각을 기록해 두었다가 뭘 하냐면 책으로 편찬을 했다는 거예요. 뭐 책 별거 없네요. 그죠? 책을 읽다가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막 써놨다가 그거를 나중에 책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본인만의 책으로 읽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해지는 거면 그 책이 또 편찬이 되는 거고요. 그죠? 여러분도 책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작은 기록이 쌓여 큰 학문을 이룬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럼 결국은 이 질서법이라는 게 작은 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만 나중에 쌓이다 보니까 큰 학문을 이룰 수 있었으니까요. 결국 이 부분은 질서법에 뭘 설명하는 거냐면 효과를 설명하고 있는 거겠구나. 다른 말로 질서법의 성과를 설명하는 부분이겠구나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잘 파악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티끌모아 태산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질서법이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처음에는 그냥 짜금짜금하게 막 모아 썼었는데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큰 책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이익은 뭐였냐면 뭔가 사라지기 전에 기록하는 사람이었다. 아까 얘기했던 홍석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홍석주는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읽는 사람이었다면 이익은 그런 것보다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기록하는 사람이었다. 주제는 아까 얘기했던 옛사람의 독서법 2 이익이라 쓰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갑니다. 6단락이에요. 자, 이번에 김득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시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이 사람의 포인트는 훌륭한 문장을 가려 뽑아서 이 사람은 문장을 또 뽑아낸 사람이었나 봐요. 뭔가 좋은 문장을 뽑아내서 그 뽑아낸 문장을 몇만 번씩 중요한 포인트 여기 있네요. 되풀이해 읽었다라는 요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김득신은 적는 것들도 물론 했던 사람이지만 그거보다는 그거를 되풀이해서 읽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밑에 보면 제일 좋아했던 백이열전은 1억 번. 와, 1억 번 어떻게 읽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억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 글귀 아세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일을 위해 억만 시간이라는 것들, 억만이 아니라 1만 시간의 법칙 참. 그래서 10,000시간을 투자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10,000시간도 아니고 1억 번이에요. 얼마나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책을 섭렵하는 것도 좋지만, 즉 다독도 좋지만 좋은 책을 반복해 읽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김득신의 포인트는 여기 있죠. 반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 6단락 여기서 끝이네요. 그럼 6단락의 주제는 더 간단하네요. 뭐였냐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옛사람의 독서법 3 김득신. 이 사람의 핵심은 뭔데? 되풀이, 반복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뭘 봤냐면 옛사람의 독서 방법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처음에는 누구에게나 소중한 독서가 있지 않아? 라고 얘기했다가 독서의 목적과 가치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그럼 그런 가치 있는 독서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지? 정독도 있고 다독도 있는데 한 가지만 정해져 있지 않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 그래? 그럼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 사람들이 어떻게 읽었는데 홍석주, 그다음 이익, 김득신은 이렇게 읽었어. 여기까지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럼 이런 걸 통해서 다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럼 가장 이상적인 독서법이 뭔데? 이상적으로 제일 좋은 독서법이 뭐지? 정독이야? 다독이야? 뭐야? 라고 물어보는데 대답을 하죠. 한 가지만 읽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뭔데? 필요에 따라. 오늘 계속 반복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정해져 있지 않아. 뭐냐면 필요에 따라 방법과 태도가 달라야 돼. 그럼 이상적인 독서법은 하나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책을 읽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방법과 태도가 있어야겠죠. 화법과 교양, 문제 해결, 여가 활용,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유지, 앞에서 했던 얘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독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데 과연 독서의 목적은 다양한데 그러한 독서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오늘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이 이 독서의 목적과 필요라는 말이에요. 목적과 필요에 따라 알맞은 책을 선택해 효율적으로 읽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여기가 제일 중요한 말인 거, 별표 제일 중요한 말인 것 같고 요게 이 필자가 생각하는 올바른 독서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도대체 옛사람에게서 배운 독서 방식을 통해서 어떤 게 제일 올바르지? 라는 걸 도출해 봤더니
방법이라는 게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 목적과 필요에 따라서 선택해서 효율적으로 읽는 게 제일 중요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요. 아무리 훌륭해도 수준에 맞지 않으면 소화불량이 걸린다라고 얘기했죠.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죠? 남들이 다 좋다고 해도 내게 맞지 않는 글. 쉽게 말하면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막 읽었다고 해서 좋은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그게 좋은 글일 수 있지만 나에게는 안 좋은 글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목적에 따라 가치 있는 글을 선택하되 자신의 수준에 맞는 글을 선택하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말, 이 부분은 글 선택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글을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목적에 따라 가치 있는 글을 선택하되 수준에 맞는 글,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 단락의 주제가 뭐냐라고 물어봤으면 이상적인 독서법이 무엇이냐고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락의 주제는 이상적인 독서법 선택할 때 뭐가 중요해? 독자의 수준을 고려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이해하셨죠? 자, 이제 마지막 8단락으로 넘어가서 마무리를 합니다. 자, 병증에 종이 쳤어요, 여러분들. 이제 8시 50분 전 얘기고요.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지 못하고 여러분의 강의를 위해서, 여러분의 공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자, 병증에 맞는 약은 약국에 다 있다. 갑자기 독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약 얘기를 대개 이런 경우는 뭔가 관련이 있는 경우,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아무 약이나 먹어서 병이 낫지 않아요. 오히려 악화되는 거죠.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약사가 그것을 조제해주고 잘 안 낫던 병이 그 약을 먹으면 낫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병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말했던 병증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 병과 요 약이라고 하는 것, 이 약을 얘기하는 거겠죠. 병과 약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의미하나 봐요. 그러니까 썼겠죠. 책도 여기까지가 병과 약에 대한 얘기였다면 이제는 책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요. 그러면 사실 약과 책은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뭔가 관계가 있는 것처럼 상황이 유사하다고 추리해내고 있는 거예요. 방금 내가 얘기했는데 유사하다고 추리해낸다. 유사하다고 추리해낸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추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어려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구체적인 쉬운 사례를 가져와서 두 개의 상황이 유사하다고 추리해내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볼까요? 책도 닥치는 대로 읽어서는 오히려 안 읽는만 못할 수 있다. 아무 약이나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아무 책이나 읽지 말라는 거죠. 상황이 유사해지네요. 독서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적절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전략이라고 하는 게 적절한 약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해 가세요? 적절한 약이라는 걸 먹어야 독서가 잘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곁에서 조언해주는 조력자, 전략도 필요하지만 조력자 역할도 중요하다. 그럼 이 조력자도 일종의 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이 병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건데, 이 약이라는 건 그 병에 맞는 약이잖아요. 그럼 전략이라는 거는 그 독서 목적에 맞는 전략이겠죠?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이쪽에 정리할게요. 병증에 맞는 약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독서 목적에 맞는 그 목적에 맞는 독서 전략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경우와 요 경우 이렇게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다른 말로 유추라고 우리가 지금 설명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어떠한 병증에 맞는 약이라는 것들이 필요하듯이 독서 목적에 맞는 전략을 가지고 조력자의 도움을 통해서 독서를 하면 정말 가장 이상적인 독서가 될 수 있어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독서는 생각의 균형을 잡아주는 저울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필자가 말하는 독서가 가는 독서의 의를 설명하는 말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조금씩 바로잡아 내게 꼭 맞는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하고 옛 사람들이나 선배들 독서법에 관한 책을 찾아 읽어서 나에게 적용해보는 것도 하나의 유용한 방법.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맞지는 않겠지만 다양한 독서 방법들을 나에게 적용하다 보면 어느 것 하나 맞는 것들이 있겠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마지막 8단락의 주제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독서 전략과 조력자의 필요성. 전략과 조력자가 제일 중요한 말이겠구나. 그럼 여러분의 동그라미를 이 전략이란 말과 조력자에 쳐왔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겠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독서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밥을 골고루 먹어야 안 아픈 것처럼 이 독서라는 건 나에게 균형적인 독서를 해야지만 우리 몸이 고장나지 않고 이 독서라는 것들은 내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우리를 균형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독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본문이 다 정리가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이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올바른 독서 방법이 무엇일지를 한번 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선생님은 구조도를 그려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는 거예요. 해보는 거죠, 뭐. 자, 올바른 독서 방법으로 무엇을, 죄송해요. 올바른 독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첫 번째. 이거죠. 독서의 목적에 맞게 가치 있는 책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아까 얘기했죠? 중요한 포인트. 목적에 맞게 가치 있는 책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했고요. 또 하나. 단순하게 목적에 맞게 가치 있는 책을 선택했다고 해서 끝인가? 이것이 내 수준에 안 맞으면 어떡하지? 두 번째, 자기 수준에 맞는 책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했었죠. 그럼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책을 읽어나가는 거냐? 갑시다. 독서의 목적에 따라 혹은 콤마 찍어보죠. 필요에 따라 독서 방법 전략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설명한 거고 나에게 꼭 맞는 독서 방법을 선택해야지만 우리가 좋은 글을 읽어낼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죠? 되게 간단하게 정리했죠? 이 글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읽어나갈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학의 학습 활동이 있었다면 독서 교과서에는 독서 역량 기르기라고 하는 학습 활동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핵심 정리를 하나 안 했네요. 하고 넘어가죠. 우리 문학처럼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해요. 이 작품에 관련된 경수필, 가볍게 읽어낼 수 있는 수필이고요. 주제가 무겁지 않잖아요. 옛사람들의 독서법이라는 게 소재를 이용해서 독서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책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적합한 독서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 책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예시와 유추란 방법을 이용했었고요. 묻고 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었고요. 사실은 뒤에 보게 되면 비유적인 표현도 많이 있죠. 비유도 있었고 또 뭐도 있었더라. 아까 정의하는 방법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죠?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했었네요. 자, 아까 얘기했던 학습활동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독서 역량 기르기라는 모습으로 살짝 변동돼 있어요. 독서의 목적과 방법, 글의 조건 생각하면서 물음을 답해보자. 글의 제시된 독서의 목적에는 무엇이 있니라고 물어보네요. 목적.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학업할 때, 교양을 쌓을 때, 문제를 해결할 때, 여가 활용을 할 때,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할 때 독서를 이용하더라 라고 설명되어 있죠. 적어 넣으시면 돼요. 땡! 2번 갑시다. 자, 다음 인물들의 독서 방법을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이 책에서는 3명의 인물이 있었죠. 홍석주, 이익, 그 다음에 김득신까지요. 홍석주의 독서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 3가지와 같습니다. 독서의 목적에 따라 읽는 책을 다르게 하자. 그러니까 다양한 목적에 따라 다양한 책들을 읽자라는 거였는데 한꺼번에 여러 종류를 함께 읽었던 게 이 홍석주의 방법이었죠. 그래서 본격적인 탐구가 필요할 때는 자세하게 집중적으로 읽기도 했었고 바쁠 때에도 절대 쉬지 말고 한 글자라도 읽을 수 있다면 폭넓게 부지런히 읽자라고 얘기했던 게 홍석주의 특징. 홍석주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네요. 바쁘다는 말로 핑계대지 말아라. 최근에 한 CF를 보면 김혜수 씨 배우가 이런 얘기해요. 바쁘다고 책을 못 읽겠다는 핑계대는 사람 안 돼.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밀리의 서재인가 뭐 이런 걸 광고하기 위해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알았죠? 자, 두 번째 인물이에요. 이익이란 인물. 이익은 아까 어떤 얘기 했었냐면 생각이 떠오르면 사라지기 전에 기록을 했었죠. 그리고 어떤 의문이 떠오르거나 조사 내용 같은 것들 혹은 생각들이 정리되면 이런 것들을 책으로 편찬하게 됐었다. 이게 이익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세 번째 김득신은 이런 포인트가 있었죠. 훌륭한 문장을 뽑아서 대충 읽었나? 아니, 대풀에서 여러 번 읽었죠. 중요한 포인트는 좋은 책을 반복해서 읽었던 사람이 바로 김득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독서 방법들을 보면서 나에게 맞는 건 무엇일까를 짚어보자. 이게 마지막 8단락의 주제였던 것 같아요. 이해했죠? 갑시다. 자,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좋은 글이나 좋은 책의 조건을 한번 정리해볼까? 좋은 글의 요건, 기본으로 제시되어 있는 게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글이라고 써있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 외에 뭐가 있을까?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 멈춰놓고 적으셔도 돼요. 학문과 지식을 쌓는 데 도움을 주는 글이 좋은 글이지 않을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 글이 아닐까?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우리가 체험, 옛날 우리가 지금 갈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옛사람과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래서 타인과의 소통에도 도움이 되며 시공을 초월해서 다른 이의 생각들을 이해할 수 있는, 옛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런 것도 우리가 짚어볼 수 있다는 거였죠. 이해갔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어떤 좋은 책의 조건들이 우리 책에 나와 있다는 거니까 정리해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문제로 갈까요? 이 글과 비교해서 다음의 글을 읽고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점검해 보자라고 여러분 책 19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정리해 보죠. 읽은 내용을 기억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위장의 활동과 동일, 뭐야 이거. 책의 내용을 얘기했는데 책을 먹을 수 있나요? 먹을 수 있겠죠. 종이니까요. 근데 그런 경우는 없죠.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머릿속에 하나, 유사하다고 추리하는 게 아닐까? 앞에서 우리 본문에서는 독서를 약이라는 것과 비유했었죠. 여기는 읽은 내용을 기억하려고 하는 게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즉 독서에 대한 내용을 음식이라는 것과 이렇게 지금 견주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화되어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독서를 통해 내용을 소화되어 에너지를 만들면 인간이 살 수 있어. 근데 독서를 통해 내용을 기억하면 인간이 정신적으로 할 수 있어. 그러면 소화되어 에너지를 만드는 것은 마치 독서를 통해 내용을 기억하는 것과 동일하고,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면 인간이 살 수 있듯이 내용을 기억하면 정신적으로 살 수가 있어라는 얘기를 하는 거네요. 이것을 이것과 요거는 지금 딱 보니까 유추네, 유추. 그죠? 유추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입에 맞는 음식이 구미를 자극하고 많이 먹히는 것처럼, 그죠? 음식도 입에 맞는 음식을 우리가 많이 먹잖아요. 그것처럼 자신의 사상 체계와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이 담긴 책을 선택하는 거. 그럼 우리가 이 책을 많이 읽게 될 거니까요. 즉, 입에 맞는 음식이라는 게 곧 여기서 말하는 자신의 사상 체계. 입에 맞는 음식이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 음식을 책에다가 뭐 하고 있냐면 비유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추가 우리가 일종의 비유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글은 지금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뭔가 설명하고 있는 것 같죠? 넘어갑시다. 그렇다면 자신의 사상 책임의 목적에 부합한 내용이 담긴 책, 이게 바로 지금 이 사람이 생각하는 지금 좋은 책의 조건을 설명하는 것 같네요.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단어 넘어가 볼까요? 정신을 위한 청량제. 정신을 위한 청량제가 실제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근데 그 정신을 맑게 해준 청량제로 그리스 로마 시대 고전을 읽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 고전을 읽으면 정신이 맑아질 수 있다. 그래서 정신의 진보, 이 정신의 진보를 느낄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고전을 읽은 효과 1번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럼 또 어떤 효과가 있지? 이걸 읽게 되면 인생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생활에 지친 감성이 날카롭게, 요건 2번이네. 이것도 고전을 읽은 효과를 설명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결국 이 아르투르 쇼펜하우어의 올바른 책의 선택 중에서 한 말, 이 책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책이라는 건 마치 음식과 똑같은 건데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듯이 책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어. 그런데 그 책 중에서도 고전을 읽으면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결국은 이 책의 주제가 뭐냐? 옆에서 써볼까요? 이 책의 주제는 고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이 책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거죠. 고전을 왜 읽어야 되는지. 근데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이 글을 설명하고 있는지 특징을 써보자라고 얘기한다면, 첫 번째, 일단 유추를 통해 설명하는 거죠. 유추를 통해서 왜 독서가 필요한지, 독서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요. 다음 두 번째, 아까 앞에서 비유한 부분이 있었죠. 이 비유를 통해서는 좋은 글의 조건이죠. 그리고 이 고전을 읽는 효과 같은 것들을 이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독서의 필요성은 유추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우리 책에서는 책을 선택하는 기준과 좋은 글의 가치가 뭐냐라는 걸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선생님이 미리 한번 써와 보았지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독서 목적과 필요에 부합하는 책이 선택해야 된다. 그다음 가치 있는 내용을 담은 책을 선택해야 된다. 이게 이제 좋은 글의 기준점이 되는 거겠죠. 그럼 이런 좋은 글들이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 학문적, 정신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고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며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해준다는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들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세 번째요. 이해활동을 끝이라고 되어 있죠. 이해활동을 바탕으로 독서의 목적과 좋은 기준 생각해 볼까요? 독서 목적 고려해서 책을 읽는 것의 장점은 무엇인지 한번 고려해보세요. 선생님이 수많은 것들을 이렇게 한번 써와봤습니다. 독서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책을 읽는 것이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 책이 좋은 책, 목적을 고려해서 책을 읽으면 독서의 동기가 부여되는 거죠. 왜냐하면 목적에 맞는 책이니까 읽고 싶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적에 맞는 좋은 책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목적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목적을 고려한다는 게 지금 포인트예요. 다음, 독서의 목적에 맞는 독서 방법을 통해서 효율적인, 그냥 아무 책이나 읽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책을 적절하게 잘 읽을 수 있는 효율적인 독서. 네 번째, 독서의 방향을 잃지 않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지속적인 독서를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그러니까 목적이 없으면 읽다가 지루하면 안 읽게 되잖아요. 계속해서 읽을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독서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에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런 목적을 고려한 책 읽기. 오늘 우리의 핵심 포인트는 목적과 필요에 따라서 각자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책을 읽어라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네요. 이해하셨죠? 자, 남은 학습 활동은 사실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강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 자, 여기까지 정리 다 했고요. 오늘 독서 강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독서라는 것들은 선생님들도 강의하기 좀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때로는 따분해 보이기도 하고 지루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문학은 뭔가 좀 살아있는 것 같은데 독서는 좀 약간 그러한 느낌을 주는데 사실 독서 강의만큼 재밌는 강의가 없어요. 실제로 이제 대면에서 강의하면 생각을 물어보기도 하고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강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지문을 분석하는 강의는 재밌다라고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재밌게 설명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여러분의 흥미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과 함께 이 첫 강의였고요. 나머지 강의를 쭉 이끌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독서에 대한 흥미, 재미를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맞는 그런 독서 방법을 꼭 찾아내는 이러한 강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이렇게 걸고 있는데요. 이제 이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서 오늘 집을 이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코로나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